2014년도를요, 평가 영역 분류에 대한 거 하고, 주요 키워드가 뭔지 정도만 간단하게 찍고 끝낼게요.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린 방식으로 2014년도 거를 다 해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스터디 때. 그래서 아첼반 선생님들은 일단 2014년도 거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예. 그 첫 번째에서는 일단 2014를 했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2017부터 먼저 한 거긴 해요. 그때 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문제에서 문제의 의도와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문제 다 읽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2014년도 1번 문제는 아까 우리 평가 용역 분류표에다가 요거는 기록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문제 옆에다가 쓰세요. 여러분들 문제 한 거에다가. 이거는 음악교수법에 들어갈 것이고 현대의 음악교수법에 들어가겠죠. 교과 교육론 파트 중에서. 그래서 음악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음악성, 그쵸?의 발달, 기초적인 조건. 그 다음에 음악 교육은 음악을 창출해내는 음악적 행위를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음악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행위 나오고 음악성 나왔어요. 누구 생각나야 돼요? 엘리엇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에서 음악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음악성. 그래서 음악의 질서가 음악성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포괄적 음악성은 학생이 작곡가로서, 연주가로서, 감상가로서, 자, 이 작곡자로서, 연주가로서, 감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로 연결돼요? 2016년 논술문항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이전에 바흐의 미니메트를 개작한 사랑의 협주곡을 제제곡으로 해서 포괄적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을 구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괄적 음악성의 내용과 목표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13년도 문제예요. 자, 앞에서 나왔던 포괄적 음악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근데 여기서 뭘로 나왔어요? 답으로 나온 거죠. 문제, 답, 문제, 답. 이거 계속 돌고 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일단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전격중지에서 기출문제, 집 자체가 이렇게 내용을 히스토리, 그냥 그 섹션을 열면 히스토리가 쫙 보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시간 전혀 안 걸리거든요. 근데 보라는 얘기예요. 확인을 하라고. 아, 이게 포괄적 음악성이 여기서만 띨랑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고, 이게 그 뒤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잘 봐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 앞으로 예측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다음번 이거는 음악 교육 과정에서 현행 교육 과정하고 변천인 거죠. 자, 뭐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7차 음악 교육 과정에서 내용 체계 중 이해 영역은 7가지. 자,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 음악 요소는 2007.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요소에 대한 얘기를 쭉 쓰라고 했거든요. 답은 샘여림과 빠르기인데요. 사실 지금 답 체크는 그냥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변천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2015잖아요. 그럼 2009는
꽤 세세하게 변천을 아셔야 된다는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2009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올해는. 근데 큰 체제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논의 수준이 다른 그 훨씬 이전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꼭 외우세요 하는 수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 교사는 해서 지금 교사 얘기 계속 나오죠. 자, 수업 시간에 디스칸트 양식과 숫자점을 형태로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디스칸트. 자, 이거 어디 나와요? 2014 교육과정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 2015에서는 포브르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와요. 그리고 숫자점, 이 피겨드 베이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겨드 베이스의 형태로 무엇을 실습하도록 지도하였다. 자, 그러면 디스칸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즉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디스칸트 안에 이걸 다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중간을 채워가는 방식이 포브르동이고 그게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보면서 이 용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용어 어제 다 올려드렸죠. 서양음악사에서 중요 용어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거 보고 생소한 단어들은 일단 다 찾아본 다음에 뭐 하고 오시라고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양식의 악곡을 들어보고 오시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장르를 쫙 올려드렸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보셨죠? 올려드린 거는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용어 정리집을 일단 서양음악사 들어가기까지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장르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어떤 단어를 보면 콘둑투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거 하면서 유튜브에서 봤던, 들었던 소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감을 갖고 오시는 거. 그게 숙제예요. 다음 주 정도 우리 진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스칸트, 그 다음에 숫자점, 이거 너무 중요한 이 피겨드 베이스도 역시 아까 뭘로 나왔죠? 하프시코드 통주점 하는 악기 그걸로 이제 연결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교사는 감성 수업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자, 이것도 카덴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카덴자가 즉흥적으로. 그 다음에 고든에서 패턴별 학습이 나와요. 동일한 패턴 또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무엇으로 발표하는. 그러면 이것도 기출문제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 앞에서 뭐예요? 창작 즉흥 연주. 요 부분들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즉흥성이라는 단어를 교육과정에서도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교수법의 현대음악교수법, 고든의 교수법에서 가져온 거고 서양음악사의 서양음악 시대 구분에 따른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서도 가져온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각 영역별이 합쳐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즉흥 연주가 답이 될 거고 4번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수업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얼씨구 조치 학생들의 저희가 있고 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업 체계 물어본 거는 뭐예요? 내용 체계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를 물어봤어요. 어느 과목에 속하는지 쓰고. 그러면 체계를 외워야 되는 거죠. 체제. 음악 교육 과정에 있어서 과목명과 그 안에 디테일하게 세부 단계가 뭘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람을 한 거예요.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로와 관련된 음악과 진로 쪽에서 다루어지기는 하는데 그걸 알기 전에 더 큰 3위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2009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방향성이 진로 교육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진로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 또는 개정 중점 사항이라는 거 항상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공원의 풍경과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거랑 관련된 미학적 관점. 그러면 공원의 풍경,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
다 그림 그려지시죠? 어떤 장면인지. 장면이랑 정확하게 매칭된다. 그럼 뭐예요? 관련주의인 거죠. 관련을 갖고 있고, 요거 어느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6년 대비해서 그 예술가곡 하면서 시와 노래와의 관계성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주했는지 그 유견음보 반주하고 가사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17년도에 뭘로 나왔어요? 수업 실연이 시와 노래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계속 적용되고 이런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련주의에 대한 부분 이전에는 형식주의에 대한 거랑 관련주의에 대한 거 계속 여러 번 미학과 관련해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어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화성법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을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2조학기 알아야 되니까 음악 문헌인 거죠. 문헌에 대한 거. 자, 요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화음기호 분석하라는 문제. 아까 2차적 도미넌트, 이건 2차적 반감칠 화음인데 2차적 반감칠 화음이죠. 답은 5도의 반감3 화음이죠. 반감 7이 아니라. 그죠? 7인가요? 반감칠? 네,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따져보셔서 일단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인 F. F조에서 5도, 지금 위에 소리가 나는 거니까 5도 낮춰서 파악하셔야 되고, A조 악기는 단3도 아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래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3도 위로 올리셔야 돼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2조 악기와 총보 독해력에 대한 거를 화음이랑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아주 티피컬한 유형이다. 알아두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이거 훅 가요. 그 다음번에는 그 2조 악기 하나 놓치면 못 풀었던 문제가 2016년 대비에 점원 나왔거든요. 근데 그 2조 악기 음을 빼먹으면 이탈리안이 돼요. 그러니까 답을 혹시나 그 음을 놓치면 이제 이탈리안 6로 답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서양음악 통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음계 묻는 거니까 이건 작곡에 대한 거죠. 서양음악 파트에서 선율 창작. 근데 선율 창작을 요새는 다 분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계로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려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음들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따져보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집시 음계일까요? 이게 무슨 블루 음계일까요? 이게 무슨 쫙 종류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계를 다 적용해서 이런 선율 작법된 문제들을 풀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이거는 화성법에서 비화성음 부분 묻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소금 문제. 그쵸? 요게 또 나왔죠? 2017년도에 아까 첼로 선율에서 나오는 지소금으로. 그 다음에 9번은 서양음악사 작곡가와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독일학파에 속하는 기역의 대담한 화음 구조와 반음계의 화성은 기역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신독일학파에 누가 속하나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신독일학파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작곡가 나오면 중요한 사람 나오고 작품 나와도 세세한 게 나오더라도 중요한 사람의 세세한 게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음악사적인 아까는 스트라빈스키는 현대음악사에서 엄청난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낭만에서 말하자면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낭만을 강단 대표하는 가장 진보적인 대표 작곡가로서의 리스트에 그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이제 음향적 색채감 이것도 예전에 문제에서 다루어진 키워드고 그 다음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차이콥스키, 스메타나 자 이런 영향 받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작품 그래서 작곡가와 작품이라는 우리 어디에요?
서양음악사에서 작곡가와 작품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악곡명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요거 아까 악기에 대한 악기 매체에 대한 부분 있었죠. 악기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해서 요거는 음역 보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했거든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그러면 괄호 안에 기억은 가성분은 무슨 리코더로 한다? 알토 리코더로 해요. 지금 소프라노 리코더로 하면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라노 리코더는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에 나온 악보는 그게 뭐예요? 한 옥타브 높여서 시름이 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코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리 나는 이 주법, 이건 뭐예요? 트레몰로. 자, 요 정도 이제 주법에 대한 거나 악기에 대한 파트가 있다, 문제. 그 다음에 11번은 이건 피아노 반주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 화성 진행과 코드네임이라고 이제 코드를 쓰세요 하는 문제였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뮤지컬 나오거든요. 뮤지컬 나오고 이거 영화 음악 나오고 이거 다 어떤 흐름이에요? 대중음악적인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게 계속 학생들의 무엇에 맞추기 위해서 흥미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보이죠. 자, 요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나오겠거니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행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답을 뭐 예전에는 뭐 코드 쓰라는 문제들이 그동안 몇 번 나왔었고요. 네, 답을 불러드리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국악개론, 그러니까 국악개론 파트 중에서 자, 여기에서는 어떤 악보라고 그래요? 방향악보의 일부이며, 그러니까 이제 방향악보 나오고 생황악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특이한 악기들과 관련된 그 악보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변화되어 사용하는 당필이 악보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 악보, 현행 악보. 그러면 예전 악보와 현행 악보 했을 때 요거 뭐만 외우셔도 사실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냐면 노래로 부르는 네, 정감 뭐만 외우셔도 선율만 보시면 그냥 선율 라인은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보다 이제 더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의 추세는. 그래서 그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문헌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2012년에서도 해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민락 계통의 악곡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었고, 여민락은 2009년 아니고 10년도에 여민락하고 종묘제략하고 문제가 나온 이후로 2016년 대비 가장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여민락 히스토리 15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쫙 변해왔던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2013년도에 나왔던 종묘제략의 변천사 15세기부터 쫙 훑은 문제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문제들 간에 주제만 바뀌고 나오는 유형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시면 15세기서부터 낼 수 있는 문제들은 이거. 그리고 여기서 변해서 이 문헌들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작정하고 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국악 개론에서 장단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 가지 장단 구조, 그리고 편장단 곡이니까 국악 악곡,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죠? 가곡 편장단에 대한 문제 우리 지난주에 모의 테스트로 아마 푸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별곡의 연주법 중에 하나이다. 자, 요 문제는 좀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해에 다 맞게 해준 문제인데 결국에는 악곡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별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 변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평조라는 그니까 이제 변조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인데 변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국악 개론에서 네, 식임새 조 형식과 관련된 용어 및 개념 이해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넘버링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15번 세조실록 악보의 아악보의 일부이다. 이거 우리 문제 풀었죠. 텐터반에서 그때 스터디하면서 궁의 이름을 쓰세요. 요거는 문묘제례악에서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랑 관련돼 있어요? 시작과 끝, 주음으로 시작하고 주음으로 마치는 그러한 조와 관련된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악곡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문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서술형 1번인가요? 네, 서술형 1번. 맨하튼 음악교육 프로젝트 MMCP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악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음악 속에서 생각하고 탐색 과정과 방법을 중시하며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음악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들 쫙 열거했어요.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탐색과 발견 이것도 뭐예요?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인데 그러면서 통합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냐 하면 실용주의. 자, 그 다음 지문을 볼게요. 이상적인 음악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가 아니라 하면 이상적인 음악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상과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주의인가 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만나게 되는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음악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는 거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실용주의가 돼요. 실용주의에서는 발견학습, 탐색하는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나온 악곡이 뭐예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새로 나오는 악곡들이 나올 때 무슨 악곡이 제시되는지를 보시면 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일대 교사의 역할을 예를 들어서 쓰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가르치는데 교사가 실제주의에서 어떤 개념을 실제주의에서처럼 어떤 개념을 정해서 막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교사가 이거를 가지고 이 악곡을 가지고 어떤 문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 문제 상황을 준 게 올해 뭘로 나왔어요? 창극 가지고 1번 문제 나왔죠. 그렇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음악극, 뮤지컬을 만들어라. 또는 연주를 해라. 아니면 뭘 가사를 변형해서 뭐 만들어라. 자, 이런 것들은 문제 상황을 주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거. 그것을 예시로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뮤지컬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방법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음악극을 만들어가는 또는 음악극으로 공연을 해야 한다는 그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제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도록 지도한다는 건데 이 악곡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사가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써보시고 나중에 우리 스터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의 답안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건 음악교육론에서 음악교육 철학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용주의는 이미 문제가 나왔어요. 실용주의의 특징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렇게 실용주의의 특징 4가지 쓰세요가 뒤집어져서 특징을 다 열거한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실용주의라고 쓰고 그러면 이걸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래?
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문제를 보시면 2017년도 문제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문제 유형적으로 좀 읽히시나요? 읽히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묶었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그전 문제에 비해서 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게 최근의 문제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도 예, 중요한 그 이전 문제들과 조금 달라지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됐어요. 객관식 문항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문항이 몇 문항이죠? 앞에 14, 뒤에 7, 21인가요? 2개인가요? 8개니까 22개. 22문항밖에 안 나오니까 엄청 중요한 게 나오겠죠. 근데 그 엄청 중요한 거를 어디에다가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그 흐름이 2014년 흐름이고 2017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적용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국악 개론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형식에 들어가겠죠? 자, 기초 이론 중에서 형식 세 번째. 그 다음에 엮음 형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촘촘히 엮어서 노래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적용하는 지도 방안에 대한 거는 교육과정 근거에서 쓰시면 돼요. 이거 적용하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언제? 2009년도부터 2013년 대비까지 거의 모든 문제가 국악 지도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실제적인 상황을 주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교수법에 대한 거. 그럼 여러분들 교육과정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에서 교수 방법 나오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화성법 문제고 전조 문제이죠.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은 국악 개론에서 기보법 문제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기보법의 원리를 설명하세요. 이거 우리 문제 풀었던 거네요. 스터디 하면서.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 대형역에서 이거는 뭐와 뭐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오라토리오하고 오페라 비교하는 문제. 자, 그러면 요거는 시대별 음악 양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국악 개론이고요. 악곡 분석이네요. 그래서 호소리와 짖소리 비교하는데 차이점 중심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장르하고. 요것도 우리 첫 번째 스터디 때 하셨던 문제죠. 자, 요것도 뭐에 해당되냐면 악곡 분석에 악곡 분석에서 국악곡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서 1번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 양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16세기의 파리 샹송에 대한 거고요. 악보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음악 스타일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어줘야 되는지는 우리 수업 때 얘기할게요. 근데 악보 보고 지금 두 박자대로 쭉쭉쭉 가고 있고 호모포니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가사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다른 음악들을 쫙 하고 나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서양음악사에서 시대별 음악 양식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이 문제하고 또 무슨 문제하고 비슷해요? 2017년도 그쵸? 이 횡적 팽창에 대한 문제이죠. 근데 여기서는 횡적인 거를 안 하고 뭘 했어요? 종적인 거를 했죠. 그쵸? 어떻게 대 음을 붙였느냐, 가사가 어떻게 붙여 있는 거에 기준을 가지고 그런 멜리스마틱한 합창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럽 이 음절적으로 붙은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쓰이는 양식들이 있어요. 평성가 양식, 그 다음에 순수 오르가눔 양식, 그 다음에 디스칸트 양식. 그럼 디스칸트 또 나오죠.
앞에서도 디스칸트 나왔고 여기 디스칸트 나오고 뒤에 가면 디스칸트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 시기에는 다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종적 확장과 횡적 확장이 음악사의 시초에서부터 어떻게 가로로 세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면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음악사, 서양음악사에서 이건 국악이죠? 잠깐만요. 우리 3번 맞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국악, 악곡 분석이죠. 국악곡의 특징. 그래서 연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거 악곡, 뭐에 대해서 주로 쓰라고 했어요? 형식과 장단의 명칭 하면, 장단은 어떻게 쳐요? 기덕쿵 하고 갈라치는 장단으로 하죠. 자, 우리 요것도 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국악 악곡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논술이죠? 논술 문항은 2개를 드렸어요. 제가 논술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아까 만들어 드렸던 아까 우리 수업 나갔던 요 부분을 그 감상 영역의 성취 기준을 모두 제시하세요 하고 경험중심 음악교육 철학과의 관계를 물어봤고, 당연히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이면서 음악교육 철학에 관한 문제로 일단 분류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기억 니은의 연주법을 설명하고 악곡을 연주하는 악기의 명칭을 쓰고 두 악기 간의 차이점을 발생시기 수용층 악기 구조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논하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는 정악 가야금, 나는 산조 가야금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수업 때 가장 제가 선생님들 답 중에서 같이 읽어볼 만한 부분 읽어서 공개 첨삭해드릴 부분으로 좀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한 15분 정도만 붙여서 강의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아첼반하고 테누토반을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나누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아첼반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월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말 이해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금 근데 달려야 되니까 교재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교재 작업이랑 그다음에 2차 수업 실현이 딱 끝나고 나면서 제가 사실 이런 특강을 1월에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뻗어 있느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지.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시점에 꼭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요일에
심지어. 네. 하면서도 제가 약간,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아첼반 선생님들은, 일단 우리 조 구성 되신 선생님들은, 이걸로 2017은 제가 선생님들 거 쓰신 거 다시 봐드릴게요. 2014는 우리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2월부터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일단 요 특강을 들으셨을 거니까 좀 더 먼저 개별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모여서 스스로 걸러 오시고, 그리고 저랑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2월 달에는 한 10일경 10일 딱 지나서 그 정도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두 번째 특강을 해드려요. 너무 숨찰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대비하고 2016년 대비, 근데 아마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훨씬 지금보다는 진도도 많이 나갔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역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쫙 정리를 해드려서, 사회가 일단 어떻게 되든 테누토반 선생님들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첼반 선생님들도 정리를 여기까지는 일단 해서 다음 3월을 거국적으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논술 쓰는 거를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면 어떻게든 따라오시기는 하는데, 한 3, 4주 정도 앞에 상반기는 되게 좀 어려워들 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해드리고 미리 논술 쓰는 연습을 좀 해놓으면, 감을 가져놓으면 훨씬 3월 2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도 이제 아첼반에 대해서 특히나 또 테누토반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팀을 묶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신청하는 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1월 중에 가급적이면 팀을 짜드릴 테니까 카페 공지사항을 좀 많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첼반 같은 경우는 2월까지 그렇게 팀을 해서 그 정도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인원으로.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2월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오늘 들을만 하셨나요? 충분히? 네. 훌륭해요. 네, 지금 이제 공부하신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3주 됐나요? 딱 3주 된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들을만 하셨다니, 잘 가르쳤거나, 뛰어나거나, 둘 다이거나,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복습 잘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 때,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설 때 수업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혹시 그날 못 오시는 분들,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여기 신청하고 가세요. 인강으로 그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그렇게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